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운희주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고 이제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기한을 꽉 채우면 6월 3일, 보통 대선 총선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일에 열린다고 가정하면 가장 빠른 수요일은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분수령이 정확히 일주일 안에 겹쳐진 셈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결과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중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로 시장이 크게 위아래로 요동치다가 결국 지금은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6%가량 떨어지면서 24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의 일중 그래프도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 환율도 큰 폭의 약세로 지금 다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 중반에는 조금 눈치를 보는 듯 했었는데 현재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7원 30전 빠지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 1,436원 20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도 우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6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는 어땠을까요? 과거의 사례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그 결과가 어떠했든 결국 공통점은 원화 강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환율과 달러 인덱스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04년에는 이 빨간 라인 환율이 좀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2016년에도 빨간 라인 헌재 인용 이후에 하락으로 꺾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보다 달러의 방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측면입니다. 보시면 초록색 라인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의 방향과 환율이 동행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결과보다 달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일단 원화의 평가 절상, 즉 원화 강세가 나타났다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후자의 논리가 나온다면 외국인 수급 영향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화 강세가 앞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 외국인은 굳이 달러로 자금을 환전해 나가지 않고 이 원화를 들고 있다가 이후에 원화 자산에 다시 투자하는, 재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였을까요? 결과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환율은 둘 다 원화 강세였지만 외국인 매매는 다른 방향을 보였습니다. 빨간 선인 2016년 라인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파란 선인 2004년 헌재 기각 이후로 보시면 살짝 사주다가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회 탄핵 가격일 이전으로 한번 쭉 보시면 2004년에는 순매수가 미리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2016년에는 조금 팔다가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지금은 외국인이 매도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과거 외국인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엔 지수는 어땠는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과거에 두 차례 모두 탄핵 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단기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디데이였고요. 그 이후로 주가를 보시면 단기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인데 이번에도 그 회색 선을 보시면 현재까지 라인입니다. 지금 미리 하락했기 때문에 과거와 동행한다고 하면 하락 후에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DS투자증권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경로는 경기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국내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부양 정책 가능성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될 텐데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민간 소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연된 소비가 헌재의 발표 이후에 시차를 두고 살아났든 바로 살아났든 공통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흐름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져야겠습니다. 멈춰 있었던 민간 소비와 더불어서 기업 투자를 포함한 경기 부양 정책의 강도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의 열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관세의 영향력과 미국과의 협상력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번 상호관세 쇼크가 휩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는 무려 6% 가까이 급락했고 이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었는데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관세라는 칼날이 얼마나 기업들에게 잔혹한 것인지 체감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초기 발표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간차 공격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반도체와 제약의 관세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게다가 이제는 품목별로 관세를 따로따로 매겨버리고 바꿔버리니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가격이 급등하면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세트 제품은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걸 몰랐을까 싶은데 그만큼 지금 아이비도 외신도 관세 영향 계산이 참 복잡해져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수출 기지는 이미 해외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대미 수출 기주 현황을 보시면 상호관세율과 공정 내용까지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20% 관세를 플러스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만 보자면 베트남 북부 공장에서 자사 스마트폰 물량의 5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곳에서만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생산됩니다. 문제는 베트남 공장 물량이 주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기업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직격탄에서 피할 곳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또한 투자자의 몫이기도 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나마 믿을 건 우리 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다일 겁니다. 4월 3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후행 PBR은 0.84배로 작년 연말 2,400선이 깨졌던 밸류에이션 레벨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 밴드 하단 부근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관세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 1기 때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후행 PBR은 0.8배까지 내려갔고요. 현재 주가를 이 레벨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360선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과 미국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은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